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90년대죠. 88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항쟁 이후에, 6.1항쟁 이후에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지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지배하고 있던 게 뭡니까?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월가의 논리를 기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월가 자본 논리에 퇴색되어진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시장 개념이 이식하죠. 김영삼 정권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출발 시점부터 정치와 시장은 불균형 관계가 형성됩니다. 시장이 훨씬 더 힘이 강한 영역이 돼버리죠.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를 한 거죠. 그게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시장 개념을 이식한 결과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 민주정권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들이 이 정치와 시장의, 민주주의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보다는 이걸 사실 방치한 거예요. 심지어는 불균형을 심화시켰죠. 그 결과가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검찰의 정치화, 경제관리의 친자본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검찰들이 볼 때는, 검찰도 공무원이고 경제관리도 다 공무원들인데, 검찰 공무원이나 경제 공무원들이 볼 때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선출 권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5년짜리 선출 권력이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시장에 갔더라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으로 권력은 넘어갔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힘이 있는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붙겠습니까? 예? 시장에 붙지요. 그게 검찰의 정치화입니다. 예? 검찰의 정치라는 게 바로 뭐예요? 특권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검찰 권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을 도구가 되고, 그게 검찰의 정치화 아니에요? 경제관리의 친자본화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모피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와 시장의 불균형이 계속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속된 결과인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자본 말고 금융자본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이 힘센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월가가 요구한 대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다 재편해버리거든요. 공공금융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 정부도 돈 필요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 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예? 이 재벌과 금융의 힘인, 특히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돈의 배분을, 이 돈의 배분이 그러니까 시장이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돈의 해야 될 배분의 역할을 포기한 걸 의미하는 거니까. 예?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포기한 거니까 나머지 시장소득과 시장금융만 남지요. 재벌과 금융이 이렇게 돈의 배분을 좌지우지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쉽게 벌 수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돈을 다 글로 집중을 시켰죠.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의 그 공통분모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 결과가 부동산 공화국의 등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공화국이 등장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도 부동산 투기에 그러니까 열을 내면서 혁신은 안 일어나죠. 가뜩이나 뭐냐면 우리나라의 산업체계는 식민지적인 산업체계죠. 자기 완결성을 결여한. 예?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국제 분업구조라고 하겠지만 거칠게 솔직하게 식민지적인 산업체계죠. 선진국이 만들어낸 산업체계의 한 부분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한강의 기적 모델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강의 기적 모델도 즉 식민지적인 산업체계도 지경학적인 파편화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탈중국, 반러시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위 신경제 블록 형성이죠. 과거 냉전 체제처럼요. 예? 따로따로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세계화를 가장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이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 증가율보다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대립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은 더 예? 소위 말해서 산업자본 속에서 산업에서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는 다 부동산으로
돈은 계속해서 불려야 되겠으니까는, 예?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돈을 누가 더 많이 그러니까 불리냐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모든 대부분의 돈이 글로 빨아들이면서 부동산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늪 블랙홀이 된 거잖아요. 예?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평등인 겁니다. 소득 불평등도 심하지만 자산 불평등은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가 중에서 1등이잖아. 1등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였지만 소득 대비 자산으로 보게 되면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 그나마 주식 금융자산이 적어지만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으로 중심이잖아요. 부동산 자산하고 주식 자산은 금융자산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예?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악성이죠. 부동산 자산은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 창출의 기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 과정에서 이 소위 시장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됨으로써 조세체계도 상위 0.1%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질해 온 거죠. 누더기가 된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국세청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소득세를 조금 조정했지만은 2022년도 정했던 종합소득세입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는 15% 해가지고 10억원 초과하는 거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이죠. 이 22년도 소득세율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은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들, 통계청에 그래가지고 소득이 신고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2623만 명이었습니다. 2623만 명이요. 가구수보다 많죠. 이들이 만들어낸 1년의 전체 소득이요. 수입이 얼마냐면요. 1059조 원이었습니다. 1059조 원이요.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소득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한 이 소득세를 그대로 다 적용 안 하죠. 뭐랍니까? 그 소득의 1059조 원에서 일부는 빼주지요. 그걸 우리가 소득 공제라고 하잖아요. 그 소득 공제 규모가 398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38%, 거의 40%를 빼주는 거예요. 그걸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는 세금에 그러니까 혜택이 되느냐? 175조가 세금 혜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 이래서 상위 0.1%에 1인당 평균 연수입이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연수입이요. 이들이 공제를 안 받는다면 내야 될 세금이 1인당 한 7억 4천만 원, 7억 4천 2백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낸 세금은 6억 3천만 원 정도 안 됩니다. 공제가 되니까는. 즉, 1인당 공제 혜택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요.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상위 10% 내려가게 되면은 1인당 평균 세전 수입이 8,438만 원. 네? 이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공제가 없을 경우에 공제를 안 받을 경우 1,449만 원입니다. 1,450만 원이요. 근데 실제 공제를 받고 한 650만 원 정도 내요. 한 800만 원 정도 공제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상위 10% 내려가는 순간에 상위 1%만 내려가더라도 쭉 떨어지죠. 0.1%는 1억 1천만 원이 넘어요. 공제 혜택이요. 1인당. 1% 내려가게 되면 1,700만 원을 쭉 떨어지고 10% 내려가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에 한 800만 원 줄어들고 30%로 내려가게 되면 420만 원 정도뿐이 공제를 못 받아요. 50%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받냐? 259만 원 받습니다. 공제 혜택이요. 저기 하위 30%는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공제 혜택이요. 90%는 23만 원 받고요. 지금 뭐냐면은 부자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세 혜택을 보는 거죠. 감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우리가 누진세의 원리인데 세율은 그러니까 누진세율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걸 감세를 해주는 거예요. 감세를. 이게 공정한 거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들죠.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아까 이재명의 기본사회가 뭐라 했었어요? 재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 그 다음에 재원 마련, 그러니까 재정 부담과 재원 마련 같은 소리고, 그 다음에 뭐냐, 부자들한테 혜택을 덜 줘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또 뭐라 했습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성을 벗어나자는 거.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세 체계를 재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공제 혜택을 다 없애자 이거예요. 다 없애. 공제 혜택을 다 없애. 이 불공정한 공제 혜택을 다 없애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낼 게 아닙니까? 지금 있는 소득세율에 따라서요. 세금을 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혜택 본 것들 다 토해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럼 누가 많이 토해내요? 부자들이 많이 토해내죠.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돈, 추가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공제 혜택 없애가지고 175조가 된다 이거예요. 175조면요, 최근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100만원까지 주자는 게, 예? 이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었어요? 한 13조 원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13조 원 정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13조 원을, 175조 원을 가지고 13조 원이면 몇 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나누기 하면 돼요. 13.5회야. 13.5회라는 얘기는요, 1년은 12달이잖아요. 매달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달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을. 예? 그럼 일회성 아니잖아. 예? 매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소득이죠. 사회소득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도 1.5회, 한 150만원 정도가 4인 가구 기준 남잖아요. 그건 뭐냐면, 명절 때,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보너스를 주자 이거예요. 그럼 1년에 매달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는 일회성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재정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제 혜택 없애가지고 생긴 세금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재정 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재정 부담 하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공제 혜택 없애가지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세금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더 내는 것보다도 돌려받는 돈이 80, 3% 이상은 더 많다 이거예요. 네? 80% 이상이 지지를 할 게 아닙니까? 혜택을 보는데. 공제 혜택 없애더라도. 예? 저 밑에 50% 밑에 70% 정도 보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엄청난 우리나라 중위층과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굉장히 안정되잖아요. 예? 안정되잖아. 소득이 워낙 낮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본사회 개념인 거예요.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뭐라 했었어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야. 단지 지금은 집권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는 일단 정부의 재정으로 일단 하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하고 싶으면 세제개혁을 하라. 세제는 누가 바꾸는 겁니까? 기재부가 하는 거잖아. 정부가 하는 거잖아. 정부가 올리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국회에서는. 예? 민주당 국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누가 혜택을 봅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증가해요. 저 부자들은 자기가 공제 혜택으로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거야. 훨씬 더. 예? 그렇죠? 아까 뭐랬습니까? 0.6%는 1인당 공제 혜택을 1억 1152만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1년에 돌려받는 돈이 한 700만원 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0.1% 손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예? 혜택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부자들까지 지급하냐? 아니에요. 기본사회는요. 기본사회 개념은 부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하나도 안 가. 추가적인 세금을 가지고 그대로 다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 하나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걸 정기적인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규모라니까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예? 이 방법으로 하면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를 최소한 80% 이상은 다 지지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수입이 다 증가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됩니까? 소득 불평등이. 그렇죠? 이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인세,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재벌 기업들은요.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협력사로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연구개발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개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현대가 굉장히 수출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요. 그런데 그 협력업체들 1차 협력업체들하고 현대하고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률이 2분의 1도 안 돼. 협력업체들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술 개발하라 그래. 기술 개발할 여력을 안 주거든. 부품을 그러니까 납품하는 비용을 자꾸 후려치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생산성이 낮지요. 낮으니까는 생산성이 낮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도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법인세의 불공정성만 계산하면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도 시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2022년도에 우리나라 이 법인들이 한 100만 개 정도, 한 98만 개가 2,500개 정도 되는데 이 공제 혜택이 얼마냐면 16조 4,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48%를 0.1%면 982개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봐요. 이 48% 중에서 30%를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가져가고 있냐? 이들이 주로 연구개발하는 거에 거기서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등등에. 예? 해주는 거야. 법인세를 23년도에 감세했잖아요. 그 감세 혜택의 90%가 0.1% 돌아갔어요. 예? 그럼 이거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삼성전자한테 돌아가는 거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제를 다 없애자 이거예요. 공제를 없애면은 세금 더 낼 게 아닙니까? 세금 더 내는 거를 그러니까는 다 이것도 균등하게 배분해주자 이겁니다. 모든 법인들한테. 그럼 중소기업들 연구개발 투자할 여력 생기잖아요? 생기지 않냐고. 예? 삼성전자만 연구개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협력사들도 해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만 연구개발 해야 되는 거냐고. 예?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부품사들 경쟁력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기본사의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소득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100만 원씩을 그러니까 경제활동한 사람들이 100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얼마가 필요하냐? 26조 2,315억 원이 필요하다 했었죠. 이걸 세금으로 부과하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는 세율대로 그대로 부과하자 이거예요. 부과한 다음에 그럼 26조 2,315억 원을 이걸 이제 걷어들일 수 아닙니까? 이걸 4인 가구 기준으로 이거 나눠주게 되면요. 얼마나 나눌 수 있냐? 26조 원이면은 26조 2,315억 원 나누기 13조 나눠보세요. 얼마입니까? 200만 원 이상이 되집니다. 그렇죠? 26조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13조 원이 100만 원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요. 예? 1년에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2번을 줄 수 있는 거야. 사회소득세를 신설한다면은. 아니, 이게 사회소득세 신설하기 싫으면은 아까처럼 뭐예요? 공제 혜택부터 없앤 다음에 그 공제 혜택 없애가지고 생긴 세금 있잖아요. 추가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다 나눠주자 이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1년 12달 내내 그러니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나눠줄 수가 있어. 명절 때는 그러니까 보너스까지 줄 수 있고. 예? 이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 30% 정도를 지역화폐로 줘보세요. 동네 지역상권 이 소상공인들 얼굴에 주름살이 펴질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거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효과가 얼마 있습니까? 재정에 부담이 하나도 안 돼.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뭡니까요?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개선되어져. 그리고 뭐냐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어.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기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 자기 그거 저기 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 높일 수도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돈의 힘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이 자유로워지는 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정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진보정이 해야 되는 거죠.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사회의 개념이야.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사회권이나 다 취지는 배경은 비슷한 거니까는 서로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은 100만 원 일회성 효과뿐이 없다면 그럼 조세체계 개혁하자 그러세요. 조세체계 바꾸자고. 그럼 재정부가 안 들게 협조할 테니까는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같이 감싸겠다고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배는 산으로 가는 거야. 예? 종부세 폐지도 종부세 그러니까 대부분이 혜택을 누가 분담했었어요? 예? 종부세 혜택의 대부분을 상위 10%가 다 봐요. 상위 10%가 얼마냐? 5만 명도 안 돼. 5만 명도 안 돼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뭐냐? 상위 1%가 봐. 이거 5천 명도 안 돼요. 여기에 왜 그러니까 같이 민주당이 덩달아서 그거 하냐고. 종부세도 폐지하려면 있잖아요. 다 폐지해. 폐지하면 그 대신 뭡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교부세 못 주고라 그러잖아요. 종부세 폐지한 대신에 종부세 폐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혜택 보는 것들을 세금으로 걷어야 다 저기 저거 해가지고 그걸 나머지 국민들하고 균등하게 나누면은 난 폐지하는 거 찬성을 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뭐 왜 폐지를 해야 돼? 부동산 중상층한테 소위 말해서 아부하는 거야 이거는. 예? 그들의 외연 확장 전략에 의해 가지고 상속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속세도 상위 10%가 대부분 혜택을 다 봐. 상위 10%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상위 10%가 1576명뿐이 안 되는 거야. 예? 거기에 일부 그러니까 중산층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 다 축소시켜야지. 예? 자, 그래서 감세를 여러분들 민주진영이 감세를 좋아하면 안 돼요. 감세를 하려면은 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그 감세의 혜택을 다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됐을 때. 그런 건 저도 동의해요. 네? 우리가 감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강화하기 위하라고. 이거 감세하게 되면요. 시장소득과 시장금융,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돈의 힘에 그러니까는 예속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찍이 유럽에서 이 우경화가 이루어질 때 유럽의 일부 좌파가 내세웠던 구호가 뭐냐면요. Yes, market. 아니, 이 경제는 마켓으로 하는 거 동의한다 이거예요. 이게 마켓이 아니라 yes 이코노미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네. 이코노미는 경제는 마켓의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는 거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사회를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하는 건 no. 왜 우리가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교육 뭐 이런 등등을 이걸 시장 논리로 한다는 얘기는 돈의 힘에다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다야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힘의 논리에 맡기게 되게 되면은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없애야 되는 거야. 예?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 국세 수입이 최근에 이제 상반기 때 다 결산에 나왔는데, 예? 상반기 때 나왔는데 지금 국세 수입이 50조 원이나 20년 대비 50조 원이나 감소했어요. 50조 원이면은 거의 그러니까 한 4분의 1 규모입니다. 1년 국세 수입에 지금 올해 예상되지는. 예? 감소했어. 그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감세를 여기다 더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냐고요. 예? 실질 수입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이 감소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국세는 되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 안 한 건데 정부가 돈 쓰는 것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공무원들도 월급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국세 수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